노동신문 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노동신문 보라고 하고, 이게 뭐 아주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지금도 좀먹고 있는 공산당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천부당이라는 정당과 만부당이라는 정당과 공산당이라는 정당을 3당 합당을 하도록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요한 내용은 다 대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완성해서 온전한 걸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그 앞에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칼 막스입니다. 공산당을 시작한. 근데 이걸 제가 칼 막스가 썼다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굉장히 얇아요. 얇고 제가 그걸 8천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읽어보니까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별 내용은 없는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 이 보시면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이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그러면 썩 그렇게 우아한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공산주의 이렇게 서로 의심받고 저놈은 공산주의자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칼 막스가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산주의자 동맹 제1회 대회를 런던에서 1847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공산주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자. 그래서 1848년에 제2차 공산주의자 동맹 2회 대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렇게 돼요. 이 주 기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가 쓰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라는 유령이다. 그 밑에 얘기는 그냥 보시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는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게 평등이 공산주의자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밑으로 깔아내려가지고 지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그 심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우리 얘기했죠.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법. 거기 나오는 평등. 이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저는 평등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부부 평등은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우리 식구도 좀 해야지. 그래서 부부간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제가 평등을 아주 싫어합니다. 평등은 공산주의 용어예요. 공산주의. 예,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평등은 영어로 equal. equal 아시죠?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equal. 평등하다.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평입니다. 성경에 공평, 정의, 의로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얘기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equity라고 써놨습니다. equity. equity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회사를 만들 때 나하고 우리 김석태 목사님하고 둘이 공동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그때 내가 50%, 김석태 목사님 50%. 그게 하나 에쿼티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공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평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평등이라는 말은 이건 지배자들이 쓰는 언어고 또 자유의 반대말이고 비성서적이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게 평등이라는 단어고 그거에 반해서 공평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개인 행복과 단체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 제가 이 공식을 가만히 유추를 해봤더니 공평이라는 것은 에쿼티, 히브리 말로 케세트라고 얘기하는데 공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말에 사랑을 더한 거예요. 사랑을 더한 거. 인애를, 헤세드를 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들 얘기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못하고 그 품꾼들에 보면은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많이 고생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를 하세요. 그게 공평입니다. 공평입니다. 그랬더니 일찍 와서 고생한 사람들이 항의하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고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평으로 응답하시고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공평함으로 너희가 평등으로 지금 대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그림이 보시면요. 제가 이 뭐죠? 그 챗 GPT 보고 그림을 그리달라고 해도 이렇게 잘못 그리더라고. 이게 창문을 내다보는 작은 아이가 뒷골라서는 것. 요 키 큰 사람들은 안 뒤덮습니다. 뒤는 걸 빼고 똑같은 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평등은 그걸 그렇게 보이질 않죠. 작은 애들은 밑에서 보일 동만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고 큰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평등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equity의 반대말이 inequity입니다. inequity 얘기했죠. 그래서 난 성경이 처음에 불의를 얘기할 때 영어로 injustice인 줄 알았어요. injustice.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equity의 반대말, 공평의 반대말, 불공평한 거. 그게 불입니다. 그게 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inequity가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시죠?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쭉쭉쭉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 그 불의, 그게 inequity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의를. 여기도 inequity입니다. 롯이 살던 소돔이 멸망한 것이 물론 음란했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inequity하게 살아왔다. inequity. 그래서 잠언 1장 3절에요. 지혜롭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 나오는 것이 wisdom, justice, judgment 그리고 equity 이렇게 나옵니다. equity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을 개인의 관점에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개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인 거죠. 예, 어려운 거 지나갔습니다. 예, 그건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빨간 그림 아시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이 남한만 빼고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빨갛게 물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인호 박사가 러시아 대사를 하셨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에 비견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는 지금도 이 개념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고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88 올림픽 이후에 자유의 물결을 펌핑업해서 결국은 러시아를, 소련을 무너뜨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지금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 등 좌파 세력 내로 침투한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응했던 이분의 작전과 결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꿰뚫어본 이승만의 명언. 이건 지금 미국 국회에 초청받아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33번 박수를 하고 환호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주장이 강경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러웠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을 몰랐기 때문에 좌우 합작하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좌우 합작하자고 해서 빨간 물결 들인 나라가 다 동그랗합니다. 좌우 합작 시작해서 어느 날 우파 지도자가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우파 지도자가 수영장에서 빠져 죽습니다. 그 왜 그래요? 죽이는 거죠. 그 좌우 합작은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이 하나로 그렇게 꼭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은 꿰뚫어 보고 알더라고. 놀랐어요. 어떻게 경험도 안 해보고 아는지. 그분의 그 이 영감과 지혜가 정말 놀랍더라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유화적이면 부드럽게 해주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세력입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골기합시다. 우리가 결국 여기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아쉬워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부드럽게 나가면 결국 먹히고 마는 게 이쪽 자유권이라는 거죠. 그거를 미국 의회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나중에 그걸 본인이 용납을 하죠. 예. 닉슨 대통령이요, 이승만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본문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라프레이즈 한 겁니다. 내가 미국과 의견 충돌이 심하고 가끔 다투기까지 하는 것은 미국의 의견대로 고분고분 말 들어주면 공산주의자들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작전상 허점을 노출하게 된다. 우리가 뭘 하는지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휴전 협상을 할 때에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목을 졸르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승만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것 같다. 요거 지금 트럼프가 요걸 배워가지고 내가 뭔 작전을 하는지 모르도록 해라 하고 한 게 트럼프가 그 딜의 명수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게 닉슨 대통령의 회고입니다. 예,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요, 1917년에 나왔습니다. 혁명하자마자 바로 황제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니콜라이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비천동방에서 소련은 원래부터 조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비천동방에서 엄청나게 이 조선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선을 도우고요. 임시정부에다가 40만 루블을 마차 세대에다가 금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 레닌이요, 소련을 적화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지금 행동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부 유화론자들이, 지금 해가지고는 좀 시대가 안 맞는데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그래, 기다립시다 했던 사람들을 바로 200만을 바로 학살했답니다. 혁명 성공하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2천만이 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닌이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공산주의자들의 유엔기구입니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게 코민테른. 그 내용 한번 보실랍니까? 세계 공산주의 모스크바에 대한 충성은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에 우선한다. 이게 공산주의자 신조 제9항이랍니다. 코민테른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정당은 소련에 대하여 무조건의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의 적들로 하여금 공포로 전율케 하라. 레닌. 이 공산주의 시작부터 이렇게 해요. 이래요. 제가 요걸 왜 적어왔냐?
끔찍해서 적어왔습니다. 빨치산들이 즐겨 불렀던 적기가 여러분 아세요?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 좀 끔찍하죠? 제가 들어보니까 죽음의 신이 덮고 있어요. 죽음의 신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지적한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책동하고 있는 것을요. 어디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했는지 환히 알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직전인데 1940년 해방한 그 해였죠. 그때에 건국준비위원회 여훈영 또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요.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또 자기들 그 인민정부를 막 만들어 놓고는요. 그 앞에 주석을 누구 앉혔냐면 이승만을 앉혔어요. 왜냐면 이승만 이름이 필요하니까. 앉혀놓고 시작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명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빨간 것만 보시겠습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의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의 조국에 들어가 저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선비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코민테른 가입 조건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왜 조선 사람의 형용을 쓰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다가 저의 조국에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는 것이니 우리 3천만 남녀가 목숨을 내놓고 싸울 일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3.1운동, 1919년 3.1운동하고 사회상을 잠깐 보면요. 사람들이 3.1운동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망했죠. 그러고 났더니 공산주의자들이 사탕을 들고 들어옵니다. 3.1운동을 조선사회주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를 흔들었던 유령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코민테른을 만들고 공청을 만들었습니다. 요 두 가지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책동을 했어요. 또 두 번째 한인사회당 이 블라디보스토크 대회에서 한국이 독립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세우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최초의 비밀결사 서울공산단체 안에 여러 가지 부를 만들어서 했고요. 그때 일본 경찰의 정보에 의하면 항일 한인들 사이에 적색 흐름이 배어들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일본 경찰에서 공산주의자들을 감시하고 탄압을 해왔습니다. 공산주의 그래스루팅인데 기초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스루팅은. 여기 보시면 최초의 공산당 한인지부 설립이 18년에 이르쿠츠크에서 있었고요. 이동휘, 이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임시정부에 들어오죠. 18년 그때 한인사회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조선공산당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바뀝니다. 볼셰비키 혁명 정신을 본받겠다고 돼 있고요. 쭉쭉쭉 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동희가 나중에 상해에서 국무총리 취임을 하고요. 여기에 고려공산당의 책임비서가 이때 박헌영이가 아직도 20대입니다. 이때 아주 청년동맹의 거의 회장격으로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헌영이가 참 전설적입니다. 참 여기 보면 여기에 박헌영의 부인이라고 하는 주세죽 뒤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세죽을 기억을 하세요. 주세죽. 이 박헌영이하고 살다가
낳았고요. 살다가 또 박헌영 친구하고 또 결혼식 올리고 또 살다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시작부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개돼지나 똑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충남 예산 사람이고요. 경성고보, 나중에 경기고등학교 됐다는, 경기고 갔으니까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좋아해서 YMCA 출석하고 교회도 출석했습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산 사상에 접촉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 그들의 이념이 독립과 정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처음 만든 용어가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요게 지금도 우리 이 사회주의 하는 친구들이 진보 민주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박헌영이 만든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인텔리들이 이광수 장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광수, 이동휘,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열광을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공산주의에 다 열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승동교회라는 데 출석해서 영어 성경 공부하고 YMCA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상해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비극이 시작입니다. 미국 갔으면 훨씬 낫죠. 요 주세주, 이름 박헌영, 주세주, 김다냐, 요 세 사람이 조선을 뒤집어 놓습니다. 조선을. 요 세 사람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이 주세주는 이렇게 살다가 또 김다냐하고 살다가 이렇게 지 맘대로 결국 소련 가서 결국은 유배당하고 말죠. 요 국제 레닌 학교에 다 여기 출석을 했습니다. 공부를 여기서 했고요. 이 박헌영이는 감옥에 한 3번, 4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거, 다윗도 미친 척 하고 어디서 자기 목숨을 구해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미친 척 하는 건 보통 수단이 아닙니다. 심지어 식사 때가 되면 자기 똥을 꺼내서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옆에 사람들이 끔찍해서 못 봐줄 정도로. 저는요, 만약에 탈옥해야 되니까 너 똥 먹어볼래 하면 여러분 똥 먹을 것 같아요? 나는 먹을 자신이 없어. 대책이 없어. 하여튼 이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소련의 레닌 학교에 공짜로 들어가서 소련이 이 사람을 키웁니다. 키우고 25년 4월 17일 날 조선공산당 창당을 하는데, 그때 하필 다른 데서 큰 대회가 있는 날 경찰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창당하는 일을 하고, 일제시대에 계속 일본 경찰이 탄압을 하기 때문에 와해됐다가 또 재건했다가 와해됐다가 재건했다가 그걸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고 37년에 요 김다냐는 소련에서 일본 스파이로 몰아서 처단합니다. 처단하고 그 부인이었던 주세죽은 카자흐스탄으로 유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헌영은 한국에서 놀라운 위장술로 심지어 점쟁이도 하고 벽돌공도 하고 별걸 다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연명을 하고 숨어서 지내다가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애를 하나 놓습니다. 애를 놓는데 그 애가 아들인데 나중에 스님이 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산화하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줘요. 이 애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45년 해방이 됐더니 요란하게 서울로 갑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플래카드가 붙어요. 무슨 플래카드가 붙냐? 우리의 위대하신 영도자, 위대하신 박헌영 동지, 빨리 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뭐 이런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막 붙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자기가 붙여놓고 자기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중국집이 공산당 창당했던 사진이고요. 예, 해방정국.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요,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운형은 중도 여야 합작을,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주장하지만
벌써 북쪽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김일성을 만나고 머리가 새빨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운형을 꼭두각시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박헌영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미군이 아직 오기 전에 일제가 가두어 두었던 많은 사람들을요, 다 석방을 한다고 풀어주는데, 그때 감별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박헌영 직속 공산주의자들을 시켜서 감별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다 석방시키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아닌 사람은 다 감옥에 그냥 그대로 가두고, 그래서 10,000명 정도를 석방을 시켰는데 전부 다 건국준비위원회로 진입을 시켰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을 결의를 했고, 이것도 박헌영의 물밑공작으로 했고, 여운형도 겉으로는 좌우합작, 내면으로는 공산주의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을 겉으로 주석으로 내세웠는데 내각을 55명 중에 거의 40명 가까이를 공산주의자로 임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인민공화국을 불법화했고요. 여기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승만이 바로 이어서 귀국하고 하지와 박헌영 회담하고 했다고 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의 성명,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탁 통치 결정 났고, 찬탁 반탁이 시끄러운데 반탁하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섰지요. 왜 그랬지요? 스탈린이 불러다가 지령을 내렸거든요. 아하, 우리 찬탁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박헌영이가 말을 바꿉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박헌영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지도자 말 듣는 것은 아니고 스탈린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46년 2월 9일 날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임시인민위원회? 정부야 뭐야? 그냥 개인단체야?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은 정부였어요. 그래서 말도 임시라고 붙이고,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말장난이 좋은지요. 임시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군대 조직하고 토지개혁을 해버렸어요. 토지개혁은 왜 했어요? 이승만의 토지개혁 같은 게 아니라 인민들의 토지를 뺏기 위해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긴 했지만 화폐까지도 발행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46년 그 다음에 조선정판사 위조집회 사건. 여기에 박지원이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껴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낙종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14명이 검거가 됐고요. 김일성과 박헌영의 소련 방문 46년 7월 1일 날. 자,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공산주의자들 중에 스탈린이 어떤 놈을 조선을 책임자로 세울 것인가를 선보기 위해서 불렀답니다. 불렀는데 실력은 박헌영이가 끝내주죠. 나이도 많고 한 15년 위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 김일성은 일자 무식이고 다루기 좋은 김일성을 골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스탈린이 인민당, 공산당 또 무슨 당 있었는데 다 합쳐서 노동당으로 만들어요. 나는 왜 북한이 노동당 얘기를 하는지 난 이제 알았어요. 스탈린이 지시였어요. 스탈린이. 노동당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신전술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했지만 이제는 미군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게 스탈린의 지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였죠? 그 다음 대구 폭동, 순천 반란 사건 쭉쭉쭉 일어나는 것들이 요 신전술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미군도 이 박헌영을 체포하려고 했지만요. 상여 안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도망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헌영이가. 그래서 박헌영이는 북한에 가서 부수상까지 지내다가 스탈린이 죽자마자, 스탈린이 눈길이 있기 때문에 박헌영을 못 죽이다가 김일성이 스탈린이 딱 죽고 나니까 요때다 하고 박헌영 밑에 있던 남노당 계열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숙청하고 죽이고
막 남노당 사람들이 와서 막 김일성 찬양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 하나도 상관없이 싹 다 죽였답니다. 싹 다 죽이고 박헌영도 얘기했답니다. 너 골라라. 사냥개를 택할 것인지 권총을 택할 것인지 골라라. 사냥개한테 물어 뜯기고 또 며칠 기다리다가 또 물어 뜯기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총살형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진들 보시면 알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도 박헌영 망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숙청당했고요. 아까 정순년에게 낳은 아들 원경 스님, 예, 잘 아시죠? 들어봤죠? 원경 스님을 박원순이가 지원해. 박원순이는 온갖 못된 것을 꼭 참여해서 도왔다네. 박원순이 지원해서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역사문제연구소에 못된 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또 임헌영이라는 남민전 임헌영이라는 임준열이가 지가 이름을 임헌영으로 바꿨어. 임준열인데. 그래서 이것도 아주 못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한국 교과서를 지금까지 집필해 왔다. 그래서 이 나라를 계속 멍들게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